경찰도 손을 든 연쇄살인 사건,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범인을 잡았다고. 어둠이 내린 골목길. 10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수갑에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린 한 남자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경찰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간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이 고작 10살 아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죠. 그해 가을 도시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이 죽었대. 이번엔 누구야? 회사원이래. 퇴근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거리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혼자 다니려 하지 않았고 상점들도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호라는 10살 소년도 있었죠. 민호는 겉보기에 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습니다. 키도 또래 평균 정도였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뛰노는 것보다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좋아했죠. 민호야, 같이 축구 안 할래?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는 민호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저 내성적인 아이 정도로만 여겨질 뿐이었죠. 그날도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과 후 홀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과 달리 민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던 민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단추 하나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것이었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단추를 주워들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추였는데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라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을 디테일이었죠. 이상해.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골목길은 평소에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주택가를 잇는 통로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정장 단추가 여기에? 아이는 단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라면 금세 잊어버렸을 법한 일이었지만 민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늘 그랬듯이 엄마에게 다녀왔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엄마는 아들의 안전한 귀가에 안도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아이가 무사히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아빠가 뉴스를 틀었습니다. 어김없이 연쇄살인 사건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정말 무서워요. 우리 민호도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엄마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뉴스를 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운 단추가 자꾸만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민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 자신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이후 벌어질 놀라운 사건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인지 머리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그 단추가 여전히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가는 길 민호는 어제 단추를 주웠던 그 골목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 바닥에 작은 얼룩,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담배꽁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골목길의 흔적들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담배꽁초가 이상했습니다. 브랜드를 자세히 보니 고급 담배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피우기에는 너무 비싼 담배였죠. 민호는 주머니에서 어제 주운 단추를 꺼내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장 단추의 고급 담배.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아침에 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그 골목길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담임 선생님인 이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민호가 유독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 자신이 본 것들을 말해봐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른들이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은 민호를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나이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른스럽게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거든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요즘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많던데. 선생님의 관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범인이 왜 잡히지 않는 걸까요? 그게 무슨 뜻이니? 경찰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범인이 너무 똑똑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그저 무서워요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 텐데 민호는 사건 자체를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생각이 깊구나. 하지만 너무 어려운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조심하기만 하면 돼.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호라는 아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교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민호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쇄살인범이 계속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그렇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걸까? 그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너희들 못 봤어? 또 사건 났대. 뭐? 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서 또 한 명이 죽었다고 해. 이번에는 회사원이래.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라면 혹시 어제 단추를 주운 그 골목길과 관련이 있을까? 어디서? 민호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민호의 모습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10분쯤 걸어가면 있는 그 큰 길이래. 새벽에 발견됐다고 해. 민호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그 길은 어제 자신이 단추를 주운 골목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방과 후 민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사건 현장 근처를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현장에는 갈 수 없었지만 최대한 가까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현장 주변은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다른 구경꾼들 사이에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단서가 없다던데. 정말 답답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 사람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바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어 어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추, 담배꽁초, 사건 현장의 위치.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10살짜리 아이라면 일기장에 친구들 이야기나 재미있었던 일들을 적었을 테지만 민호의 공책은 달랐습니다. 마치 수사관의 수첩 같았습니다. 뭔가 연결되어 있어. 민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자신이 적은 내용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어떤 패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한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10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곧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혼자서 뭔가를 끄적거리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민호야, 요즘 이상해. 뭔 생각을 그렇게 해? 같은 반 친구가 물어봤지만 민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설명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민호는 또다시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 현장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테이프는 이미 철거되었지만 민호에게는 여전히 뭔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장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민호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공원이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민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CCTV도 없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지 않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원이었다면 왜 이런 한적한 곳을 지나갔을까요?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분명 큰 길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민호는 일어나서 천천히 주변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화단 근처 풀숲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작은 메탈 조각이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은색 조각이었죠. 민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표면에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5847이라는 숫자였죠. 이게 뭐지? 다른 아이라면 그냥 버렸을 법한 작은 조각이었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이 조각이 그냥 우연히 떨어진 쓰레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민호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또 다른 단서를 찾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펼치고 오늘 찾은 메탈 조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 근처에서 정장 단추와 고급 담배꽁초. 두 번째 현장 근처에서 숫자가 새겨진 메탈 조각. 민호는 자신이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직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숫자 5847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전화번호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코드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5847이라는 숫자에 대해 검색해 봤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뉴스를 봤습니다. 어김없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던 아빠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경찰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건가?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혹시 경찰서에서 일반인들도 신고할 수 있나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을 때 말이에요. 응? 그럼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면 돼.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는 대답을 흐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은 단서들을 경찰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민호는 집으로 가는 대신 경찰서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만 민호는 미리 지도를 확인해뒀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경찰들이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여긴 왜 왔니? 접수대에 있던 경찰관이 민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경찰서에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싶어요. 뭐? 신고? 경찰관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장난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경찰관은 내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한 형사가 나와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안녕, 나는 김영사야. 내가 뭔가 신고할 일이 있다고. 김영사는 민호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김영사는 달랐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민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2개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정장 단추와 메탈 조각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사건 현장 근처에서 찾았어요. 김영사는 민호가 내밀은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첫 번째 사건 현장 근처 골목길에서 단추를, 두 번째 사건 현장 근처 공원에서 이 조각을 찾았어요. 민호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영사는 점점 더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것도 발견한 게 있니? 고급 담배꽁초도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는 자신이 적어온 노트를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김영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김영사님, 설마 진짜로 아이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그냥 호기심 많은 아이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김영사는 민호의 말을 계속 들어줬습니다.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사는 민호가 가져온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장 단추는 고급 브랜드였고 메탈 조각의 숫자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김영사님,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CSI 드라마 보고 흉내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온갖 걸 다 보잖아요. 동료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작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들이 분명 의미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님, 이 숫자 5847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혹시 차량 번호나 건물 번호일 수도 있어요. 민호의 제안에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형사들이 뭐라고 하든 일단 확인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은 내가 여기 온 걸 아시니? 아니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다.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니? 김영사의 말에 민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민호의 어머니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죠. 민호야, 너 정말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엄마, 죄송합니다, 형사님. 아이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서 집에서 혼내겠습니다. 어머니는 김영사에게 사과하며 민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사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민호 어머니시죠? 아드님이 가져온 정보가 꽤 유용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가 발견한 단서들이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김영사의 말에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저 말썽을 부린 줄 알았는데 경찰이 오히려 칭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인데. 물론입니다. 위험한 일에 직접 관여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혹시 또 뭔가 발견하게 되면 알려달라는 것뿐입니다. 김영사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찾아온 것들 정말 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곳에 혼자 가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발견한 단서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너 혼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낸 거니? 네, 엄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쳤을 텐데.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눈에 띄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어머니는 아들을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김영사가 민호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김영사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5847. 차량 번호 검색 결과 나왔나? 네, 몇 대 나왔는데 대부분 일반 승용차들이고. 이거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 차량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입니다. 한 달 전에 신고되었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김영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도난 차량이라면 범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차주가 누구야? 40대 회사원인데. 잠깐, 이 사람 첫 번째 피해자 직장 동료네요. 이제 김영사도 민호의 발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발견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어제 경찰서에 갔었다면서? 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건 아니지?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신고를 했어요. 뭐? 신고를?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연쇄살인 사건에 신고를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뭘 신고한 거니? 제가 발견한 단서들을요. 형사님이 유용하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선생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혹시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들어와요. 선생님은 민호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그냥 평범하게만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아이들이 민호 주위로 몰려왔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정말 경찰서에 갔어? 뭘 하러 갔는데? 혹시 나쁜 짓 한 거야? 아이들의 질문 공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신고할 게 있어서. 무슨 신고?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자칫 거짓말쟁이로 오해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민호 어머니시죠? 혹시 민호와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이 알려준 정보가 정말 중요한 단서였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알려준 차량 번호 정말 중요한 단서였어. 도난 차량이었고 피해자와도 연관이 있었다. 정말요? 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뭔가 발견하거나 떠오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줘. 물론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고 말이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민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어른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영사와의 통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욱 주변을 관찰하며 다녔습니다. 혹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호가 모르는 사이 그의 행동은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또다시 사건 현장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공책에는 빼곡히 메모와 그림들이 적혀 있었죠. 첫 번째 현장과 두 번째 현장의 거리는 약 1.5km. 범인이 도보로 이동했다면 15분 정도.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했을 수도.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거리를 재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혼자 노는 아이 같았지만 민호가 하고 있는 일은 전문 수사관들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두 번째 현장 근처를 조사하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오후 거리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특별히 자신을 주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다니는 것 같았죠. 실제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민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 같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대해 신고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실제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설마 그 꼬마가... 남자는 민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계속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근처 상점의 CCTV가 사건 현장 일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혹시 경찰들이 이걸 확인했을까? 민호는 상점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며칠 전에 경찰분들이 CCTV 확인하러 오셨나요? 경찰? 아니, 안 왔는데? 왜 그래? 점원은 의아해했습니다. 민호는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CCTV를 경찰들이 놓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큰 길에서 사건이 있었던 날 말이에요. 아, 그날? 글쎄.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날 밤에 오토바이 소리가 유독 시끄러웠던 것 같아. 새벽에 몇 번 지나갔었거든.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토바이라면 도보나 자전거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했죠. 몇 시쯤이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시쯤? 아니면 3시쯤? 이 시간대는 정확히 추정 범행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상점을 나온 민호는 바로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민호야? 뭘 발견했니? 민호는 CCTV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영사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수사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잘했다.
바로 그 상점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형사님, 제 생각에는 범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좁은 길로도 도망갈 수 있거든요. 김영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문 수사관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해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니? 너를 계속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사람 말이야. 김영사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느꼈던 그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김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범인이 민호의 존재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민호야,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 특히 사건 현장 근처에는 가지 말고. 알겠지? 하지만 형사님, 안 돼.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너무 위험해. 김영사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사는 민호가 알려준 상점에 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건 당일 새벽에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잘 안 보이네. 김영사는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오토바이의 색상과 대략적인 크기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민호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민호야, 어제 또 경찰서에 연락했다면서. 네, 선생님. 뭘 발견한 거니? 민호는 자신이 찾아낸 CCTV와 오토바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돼. 괜찮아요, 선생님. 조심할게요. 하지만 선생님의 걱정은 그럴만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연쇄살인 사건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안전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과 후 민호는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갔습니다. 김영사의 경고를 듣긴 했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여전히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흥미롭군. 남자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과연 이 천재 소년이 진짜 범인과 맞설 수 있을까요? 민호와 범인의 보이지 않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는 점점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김영사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건에 대한 호기심과 사명감도 커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자신의 방벽에 큰 종이를 붙이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들의 위치, 발견한 증거들, 시간대, 그리고 새로 알아낸 오토바이 정보까지 모든 것을 빨간 실로 연결해가며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건 화요일 새벽 2시, 두 번째 사건 금요일 새벽 3시, 간격은 사흘. 민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범인에게는 분명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야간 경비원, 두 번째 피해자는 야간 배송 일을 하는 회사원이었죠. 야간 근무자들만 노린다면. 민호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패턴이었습니다. 범인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민호는 바로 컴퓨터를 켜고 인근 지역의 야간 근무 업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경비업체, 배송업체, 주유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밤늦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깃을 예측할 수 있을까? 민호는 지도에 야간 근무 업체들의 위치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현장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죠. 놀랍게도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CCTV가 많지 않은 지역을 택하고 있었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 지역들을 찾아보니 몇 군데가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공업지역 쪽에 있는 야간 근무 업체들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이 분석 결과를 김영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나서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었죠. 그래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패턴을 하나 발견했어요. 민호야? 무슨 패턴? 범인이 야간 근무자들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타깃 지역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영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수사팀에서도 아직 명확한 패턴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호가 이런 분석을 해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민호는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업, 사건 발생 시간, 장소의 특징까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말했습니다. 김영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범죄 분석은 웬만한 전문 수사관도 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민호야, 정말 놀랍다. 바로 수사팀에 이 정보를 전달하겠다. 그런데, 네. 혹시 내가 예상하는 다음 타깃 지역에는 절대 가지 마.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알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예측이 맞다면 범인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위험하겠지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민호가 모르는 사이 그를 지켜보던 범인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꼬마 생각보다 위험하군. 범인은 민호의 집 근처를 서성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해치는 것은 자신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너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면 다음 날 민호는 학교에서 평소보다 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사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꾸 창밖을 보며 딴 생각을 했죠. 민호야,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혹시 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돼. 선생님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호는 혼자 교무실로 갔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자신의 분석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민호는 지역 지도를 펼치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범인의 이동 패턴, 범행 시간, 타깃 선정 기준.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다음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공업지역의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여기라면 민호는 그 편의점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변에 CCTV가 적고 사람의 통행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야간 근무자가 혼자서 일하는 곳이었죠. 범인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장소였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편의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새벽 2시가 되자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김영사의 경고를 어기는 것이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예측이 맞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밤거리는 을씨년스럽고 무서웠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 편의점을 향해 가던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뒤쫓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범인도 같은 시각, 같은 목표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범행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그 아이를 처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재 소년 민호와 냉혹한 연쇄살인범이 마침내 직접 대면하게 될 순간이었죠. 과연 민호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새벽 3시 공업지역의 그 편의점 근처에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주변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을씨년스럽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전거를 멀리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편의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자 알바생이 혼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야간 근무의 모습이었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민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약 50m 떨어진 건물 뒤편에 숨어서 민호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차량도 가끔씩만 지나갔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완벽한 환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먼 곳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오토바이일까요? 오토바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근처에서 엔진을 끄고 멈췄습니다. 라이더는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30대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본 후 편의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죠. 뭔가 이상해. 민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남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손님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민호가 숨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서 더욱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편의점에서 멀어지더니 민호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꼬마야?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차갑고 무서웠죠. 저는 민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연쇄살인범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도망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유명한 꼬마 탐정이니? 경찰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고 다니는?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알아낸 거지? 내가 이곳에 올 거라는 걸?
저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패턴을 분석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정말 대단하더라. 10살짜리가 그런 분석을 해내다니. 남자는 민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많이 망가졌어. 원래는 오늘 밤에 세 번째를 해치울 예정이었는데. 남자의 고백에 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이 남자가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남자는 담배를 꺼내 물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야간 근무만 했어.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온갖 밤일을 다 해봤지.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했어.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지. 우리가 밤새 일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민호는 남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 아니에요.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용감하네, 꼬마야. 하지만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이 세상에는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나 같은 사람들 말이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해요. 민호의 말에 남자는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군.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갑자기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사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형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민호가 알려준 정보 덕분이야. 이 아이가 내 다음 목표를 정확히 예측했거든.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영사가 자신을 걱정해서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꼬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남자는 갑자기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모두 물러서.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다칠 거야. 긴장된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민호는 무사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결말은 무엇일까요? 인질로 잡힌 민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이 닿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경찰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 번의 실수로도 10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총도 내려놔. 범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사가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정해.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 아이만큼은 놓아줘. 죄가 없다고. 이 꼬마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하지만 범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냉혹한 살인범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를 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저씨가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을 죽인 건 정말 그들을 위해서였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범인은 당황했습니다. 물론이야.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럼 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울고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범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신 경비 아저씨에게는 아직 어린 딸이 있어요. 두 번째로 돌아가신 배송 아저씨에게는 병든 어머니가 있고요. 아저씨가 그분들을 죽였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범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저씨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아저씨의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민호의 말에 범인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오래전에 연락을 끊은 어머니와 누나가 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가족들과도 등을 돌린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맞아요. 저는 아직 어려요. 하지만 알아요. 아저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인은 놀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저씨가 정말로 바꾸고 싶었던 세상이 이런 모습인가요? 범인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민호의 목에서 조금씩 멀어졌죠. 나는 그냥 아저씨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저씨도 꿈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를 사랑했을 거고. 민호의 말에 범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범인은 칼을 떨어뜨리고 무너져 앉았습니다. 20여 년간 쌓여온 분노와 원망, 그리고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경찰들이 재빠르게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영사가 민호에게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잘했어. 무서웠을 텐데. 형사님, 저 아저씨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김영사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에 대해서까지 걱정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거야.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체포되었고 도시의 공포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범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아이, 민호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과 김영사와 함께 그를 만났습니다. 범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야. 내가 내게 해준 말들 잊지 않을게. 아저씨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민호의 말에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의 특별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이었습니다. 민호야, 안녕. 아저씨는 지금 교도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 가족들과도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다.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나중에 출소하면 꼭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렴. 편지를 읽은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뭘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민호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될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첫 번째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민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누군가를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년 후 민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민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나이와 직업을 떠나 진실을 꿰뚫는 눈과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민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